모바일의 강자인 카카오와 우리나라 2위 포털로 네이버를 이기는 검색 포털을 모바일에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의기투합의 목표였는데, 카카오는 다음을 인수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거에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카카오가 네이버와 쌍벽을 이루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다음이 제공한 단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단물들을 쪽쪽 빨아서 카카오가 이렇게 된 거고요. 업스테이지가 지금까지 한 2천억 정도 투자금을 유치를 했죠. 기업 가치가 한 7, 8천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당장 상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재료가 필요하다. 매출이 800억 원 정도는 기록을 해야 PSR 10배를 맞출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맞춰야 투자 시장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매출이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기업 가치를 올린다, 이런 전략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종재 기자입니다. 한때 인터넷 세상을 주름잡았던 다음, 네이버와 쌍벽을 이뤘던 다음, 카카오에 인수됐던 다음, 그 다음이 이제 업스테이지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다음에 기구한 역사, 업스테이지 품으로 가게 된 배경, 업스테이지는 어떤 이유로 다음을 품게 됐는지 오늘 심재석 바이럴 네트워크 대표님, 그리고 최용식 아웃스탠딩 창업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의 분들은 아마 업스테이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업스테이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또 아예 못 들어보신 분도 더러 계실 것 같거든요. 업스테이지가 어떤 회사길래 우리 한때 인터넷 세상을 주름잡았던 다음을 인수하게 되는 건가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 AI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AI 기술을 가지고 여러 비즈니스를, 현재로서는 B2B 비즈니스를 주로 해오는 회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업스테이지가 이 IT 업계에서 유명해졌던 이유는 이 스타트업임에도 불구하고 꽤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 사람 때문이에요. 그 업스테이지의 창업 멤버들이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기업들의 약간 AI 리더들 급으로 이제 다들 모여서 시작한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네이버에서 AI 리더를 하던 김성훈 대표,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AI 쪽에 그 특히 OCR이라고 하죠. 그 문자 이식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였던 이활석 현재 CTO 이런 분들도 왔고, 뭐 카카오, 뭐 엔비디아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 팀장 리더급들이 다 이제 모여서 스테이지라는 이제 회사를 창업하는데 함께 했죠. 그러면 좀 한국의 오픈 AI, 한국의 엔트로픽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까? 뭐 현재로서 스타트업처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흔히 얘기하기로는 AI 업계의 어벤져스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이 검색 서비스 1세대시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김성훈 대표는 어린 시절 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공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대구대를 이제 공부해서 입학을 해서 대구대를 다니면서 까치네라는 검색 엔진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까치네라는 걸 들어본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인터넷 초창기에 검색 엔진도 여러 개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국내에서는 두 번째 검색 엔진이 아닐까 싶고요. 아마 첫 번째는 충남대학교에서 만든 뭐 코시크였던가? 뭐 그런 검색 엔진이었어요. 그런 거 어떻게 기억하세요? 두 번째가 까치네인데, 까치네가 유명했던 건 아마 국내 최초로 그 웹크롤링 기술을 이용한 검색 엔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검색 엔진이 있다라고 이제 몇 가지 서비스들이 나왔다가 그 뒤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야후, 이런 뭐 라이코스, 이런 외국계 검색 엔진이 좀 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가 다음, 이런 한국 포털들이 뜨기 시작했죠. 그 예전에 맨날 들었던 거는 첫눈 뭐 이런 저기 네, 그건 더 한참 뒤입니다. 나중에 그건 아주 한참 뒤. 까치는 정말 완전 처음이군요. 그렇죠. 첫눈은 네이버가 이미 검색을 장악하고 구글이 글로벌을 장악한 시점에 한국에서 우리도 구글 같은 걸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첫눈이었고요. 근데 다 네이버에 인수됐죠. 네. 까치는 정말로 아예 조상 같은 거군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검색 기술이 막 그렇게 막 지금처럼 막 자연어 처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장동건 이런 거 검색하면 장동건 그 배우도 나오지만 마장동 건어물 이러면 장동건이 딱 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수준의 이제 검색 엔진이었던 거죠. 네. 이 순간에 이 예시를 생각을 해내시다니 대단하신데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창업도 했습니다. 네, 그 뒤에 이제 그 나라비전이라는 그 회사를 창업해서 그 깨비메일이라는 서비스로 좀. 깨비메일도 네, 들어봤는데. 깨비메일이라는 서비스 좀 유명했죠. 네. 뭐 TV 광고도 옛날에 하고 그랬습니다. TV 광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면서 빠지려고 하는데 메일을 받아가 야 너 공약이 냈대 막 이래가지고 안 빠지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런 메일 그런 광고도 하는 TV 광고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입지가 있었던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김성훈 대표가 창업을 했었고 네. 그 나라비전을 이제 나이코스였던가요? 외국 회사가 지분을 반을 이제 매입하면서 그때 이제 김성훈 대표는 회사를 떠나서 이제 유학을 갑니다. 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뭐 박사학위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홍콩 과기대 교수로 가죠. 그러고 홍콩 과기대 교수로 하면서 네이버에서 영입을 해서 네이버에서 이제 AI 리더를 하다가 업스테이지 창업까지 이어진 겁니다. 오, 다시 풍문화처럼 돌아오셨군요. 그렇다고. 근데 아마 그 처음에 마음속에는 언제든 창업이라는 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AI계의 어벤져스, 한국의 어벤져스를 만드셨고, 이번에 그 독파모에도 업스테이지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독파모 다루면서 업스테이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업스테이지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업스테이지가 LLM이 일단 꽤 유명하죠. 뭐 우리나라 LLM이 아마 LG 연구원에 유명하고 엑서, 그다음에 네이버도 유명하죠. 네. 그 다음으로 아마 제일 유명한 거는 이제 업스테이지가 아닐까 싶고요. 그 LLM이 이제 뭐 도파모에서도 뭐 내노라 할 그런 대기업들을 제치고 현재 3위로 올라갔죠. 이제 거기서 경쟁을 또 할 테고요. 근데 이제 LLM은 막 이제 사업을 잘 해보려고 하는 영역이고 실제로 유명한 건 OCR입니다. 아, 사진 찍어서 문자 인식하고 이런 네, 거. 그렇죠. 네, 그 OCR이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OCR 프로그램은 진짜 많을 거예요. 우리 명함앱도 다 OCR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OCR로 뭐 해보려고 했던 사업들 진짜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업스테이지에 있는 CTO가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OCR 그래요. 연구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에서도 그 OCR로 막 논문 뭐 상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던 인재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에 와 있는 업스테이지에서 공동 창업자로 있는 거죠. 그래서 OCR이 강하고 그 OCR을 단순히 이제 문자를 추출하는 것, 이미지에서 문자로 추출하는 것을 넘어서 그 문자의 구조를 분석하는, 그러니까 이 문서잖아요, 얘들이. 우리가 그냥 그 시를 읽으려는 게 아니고 그 문서를 읽으려는 거잖아요. 그 문서의 구조와 내용, 뭐 이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주로 금융권에 판매를 하죠. 아, 금융권이요. 왜냐하면 금융권에는 계약서 이런 게 그쵸. 뭐 수십 년간 쌓인 문서들이 엄청 많다고요. 네. 근데 이것들이 그냥 이미지로 있으면 이건 그냥 저장소만 차지하는, 창고만 쓰레기라고 차지하는 하죠. 쓰레기밖에 네. 안 되고 이거를 이제 데이터로 이용하려면 그 안에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OCR로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요 수익원도 그런 B2B 금융 쪽이랑 하는 게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OCR을 비롯한 그런 금융 쪽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런 비즈니스, 그게 이제 캐시카우고, 이제 더 하려는 건 이제 LLM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은 LLM으로 어떤 특별한 아마 그 기업 구축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약간 그 특성화된 LLM 같은 걸로 이제 기업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규모와 확산을 키우는 게 아마 업스테이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업스테이지가 아무튼 다음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저희 얼마 전에 또 이야기했던 업비트, 네이버페이와의 그 합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또 원래 인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업스테이지도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다음이 더 클 것 같거든요. 지금 두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거 뭐 매출 이런 거 어떻게 좀 됩니까? 일단 뭐 업스테이지 경우 2024년 기준으로 한 138억 원 정도 매출을 냈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영업 적자가 400억 원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업스테이지는 우리가 빠르게 매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2025년 매출이 얼마일까가 되게 화두인데 업계에서나 아니면 언론 보도에서는 한 300억 정도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배 이상은 늘었네요. 그렇죠. 예. 다만 영업 적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뭐 금융사 대상으로 디지털라이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온프레미스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라서 아마 큰 개선은 어렵지 않을까. 뭐 당분간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의 경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천억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게요? 다음에 현재 매출. 예, 3천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오피셜하게 나온 게 아니고 카카오 내부에 있거든요. 다음이. 그래서 그렇죠. 그걸 추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IR 보고서를 보면 포털비즈라고 있어요. 포털비즈의 이제 PC, 그 다음에 PC 모바일 뭐 이런 거에 이제 광고 매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3천억 정도 돼요. 2025년 기준으로. 네. 근데 이거를 전 100%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게 왜냐면 그 IR 보고서에 이제 보면 포털비즈에는 다음만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카카오 스타일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자회사의 광고 사업이 포함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디스카운트를 쳐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의 경우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집행할 때 딱 다음만 보고 광고를 집행하진 않거든요. 뭐 카카오라든지 이게 광고 플랫폼이 통합이 돼 있어가지고 네. 카카오의 자회사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만약에 앞으로 그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 관계를 맺느냐가 이게 되게 화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천억은 안까지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절반까지 할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매출은 그 3천억이라고 대충 그 포털비즈를 잡을 수 있는데 거기에 순위 구조는 모른다는 정말 거죠. 모르는 거기 거죠. 비용이 얼마인지 사람이 몇 명이 투입됐는지 남는 돈이 얼마인지는 이 현재 공개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북에 저희 광고 누를 때도 보면은 인스타그램도 같이 광고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하면 한꺼번에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걸려 있을 확률도 꽤 높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은 되게 비유가 적절하신 게 만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같이 광고하니까 페이스북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인스타그램이 없고 페이스북이다라고 하면 이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그냥 수석이 매출만 보더라도 굉장히 할인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그래도 그 자회사로 분리를 시키기는 했지 않나요? 독립법인인가요? 다음이요? 네, 다음이. 그 카카오에 AXG라는 자회사가 있고 거기에 그게 다음입니다. 거기가. 그게 100% 카카오의 자회사죠. 아, 그러면 인력이나 이런 거는 대충 알 수 있겠네요. 그 업스테이지 직원 수는 한 200명 정도 네. 되고 아마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다음에 분사법인 그 AXG의 직원 수는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00~400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느 정도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되겠죠. 첫 네. 번째는 조직 문화. 지금 업스테이지의 조직 문화 어떤 상황이냐? 네. 이게 이제 마의 시리즈 B의 구간에 있거든요. 온갖 비효율과 이제 내홍과 뭐 나쁜 점으로는 그렇고 네. 좋은 점으로는 역동성과 뭐 창업자의 그랬군요. 욕심, 야망 뭐 네. 이런 게 이제 뒤섞여진 그리고 엄청난 적자다 보니까 모두가 쪼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의 경우는 굉장히 이제 단조롭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랫동안 이제 다음 하시던 분이 남아 있어서 그걸 할 거란 말이죠. 네. 뭐 카카오 그룹 내에서 굉장히 뭐 뛰어나거나 아니면 뭘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가 좀 안 맞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업스테이지 입장에서는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조직 개편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다 그냥 끌고 가야 되나?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신규 법인이 이익을 안정적으로 많이 낸다. 아니면 많이까지는 아니라도 꽤 낸다. 라고 하면 아마 이제 그걸 보류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뭐랄까 뭐 인위적인 개편을 모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인수 발표하고 나서도 결국 뭐 실사 이런 것도 다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인수 발표 전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랑 또 실제 딜이 이루어질 때 또 이런 거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림으로 가기로 한 건가요?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이제 우리 서로 그렇게 저렇게 하기로 합시다라고 하고 그러려면 이제 서로 자기가 얻는 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카카오에서는 다음이라는 그래도 한 3천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는 플랫폼을 줄 테니 너의 지분을 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그럼 카카오의 다음의 가치도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분을 받으려면 저 지분이 얼마인지 저 업스테이지의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네. 서로 이제 지금은 실사 구간에 있는데 일단 생각하는 거는 AXG가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카카오의 100% 자회사예요. 네. 여기서 이제 다음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AXG를 업스테이지가 자회사로 가져갑니다. 100% 자회사로. 네. 그럼 업스테이지는 다음을 받는 대신 네. 업스테이지의 이제 신주를 발행해서 이제 그 지분을 카카오에 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돈은 현금은 하나도 안 오가고요. 그러니까 네, 지분으로만 서로 거래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서로 가치가 동상이몽이면 안 되잖아요. 업스테이지의 가치가 일단 얼마일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막 너무 첨차만별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뭐 많이 버는 데는 한 2조 원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 매출이 아까 말한 100 얼마 138억. 네, 그리고 올해 잘 돼도 300. 한 300억 좀 2배 해도 300억 네. 인 회사가 2조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봐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B2B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 2조 가치를 가진 회사는 없거든요. 네. 한컴 이런 데도 전혀 아니죠. 거기는 이제 B2B라고 하기 좀 어려우니까 네. 얘는 B2B 솔루션 업체 중에는 아마 제일 기업 가치가 높게 받은 게 아마 티맥소프트일 텐데 그게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니까 더존 비전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더좀 비전 조금 그거는 이제 회계 툴은 B2B 영역하고 좀 다르니까 근데 뭐 어쨌든 여기 몇 천억 원이죠. 몇 천억 원이고 네. 뭐 회계 시장에 거의 뭐 절대가 외출이요. 예. 그러니까 그 더존 정도면 돼야. 비전이나 그 한컴은 이 사업 모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업 맞춤형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로서는 그렇거든요. 이제 거기는 이제 하나 만들어서 전 공무원이 쓰도록 만드는 그런 더존 소프트웨어 비전이랑 한컴은 네, 그런 네.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제 티맥스나 업스테이지는 솔루션 맞춤형으로. 공업체라는 솔루션 이 회사의 솔루션 제공하고 저 회사의 솔루션 제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구조가 좀 다른데 팔란티 아닙니까? 팔란티요? 약간 팔란티어 느낌이죠. 팔란티어 엄청 근데 지금. 네,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막 2조 원까지 가는 기업 가치를 가진 그런 솔루션 회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2조 원을 받는다면 네. 가치를 받는다면 최고의 기업 가치를 받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값 경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2조 원은 과해 보이긴 하는데 근데 AI가 원체 대단하게 화두니까 네. 불가능한 영역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AXZ도 사실은 이제 몸값을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래서 카카오가 업스테이지의 지분을 얼마를 갖게 되느냐. 업스테이지는 받는 건 확실하죠. AXG의 100%. 네. 근데 카카오가 업스테이지의 몇 프로를 받느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업스테이지도 공동 창업자분들께서 좀 이렇게 나눠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네. 여기에 지금 카카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구조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배 구조가. 지금 김성훈 대표가 22.65%를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로. 네. 그다음에 이알석 CTO가 10.67%를 갖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뭐 또 좀 밑에 있고.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합쳐서 뭐 한 30몇 프로를 들고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가 만약에 30%를 갖게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최대 주주가 카카오가 되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합쳐서 합쳐서 해도 이제 네. 또 유상증자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분율 떨어질 줄어들고. 거란 말이죠. 그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일이 될 거라. 근데 이제 그 기업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뭐 카카오의 그 다음에 가치가 너무 낮아서 뭐 한 뭐 10%만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업스테이지가 상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기업 가치가 더 높아지고 했을 때 카카오는 결국 이 지분에 대한 이득을 갖고 가는 거네요. 지금 현금을 하나도 안 받고 파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칫 업스테이지가 카카오의- 카카오의 계열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서로 원하는 바는 아니겠죠. 네. 일단 업스테이지는 IPO 해야 되는데 네. 계열사가 되면 또 중복상장 논란이 그렇죠.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규제나 이런 것도 네. 또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김성훈 대표는 이제 갑자기 그 대기업 집단의 네. 어떤 그 계열사가 임원이 되면은 이제 또 거기서 규제를 오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바는 아닐 테고 네. 그 계열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그 카카오가 얻는 거는 오직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아마 전략적 투자 정도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단순히 재무적으로 거기서 이득을 얻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업스테이지가 가진 그런
어떤 AI의 어떤 기술력 이런 걸로 카카오가 좀 AI 쪽에 좀 뒤처진 느낌이잖아요. 그쵸. 움직이긴 제일 먼저 움직였는데 네. 막상 이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픈 AI의 챗GPT를 카카오톡에 뭐 삽입하는 등 그쵸. 내재적인 역량이 크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내재 역량을 업스테이지를 타고 늘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무적인 이득도 보겠지만 좀 전략적으로 우리 우군을 하나 확보해 놓는 네이버는 어차피 자기네들이 AI 직접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뭔가 하나의 또 그러니까 뭔가 다리를 하나 놨군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기관 역사를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카카오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언제 계열 분리했어?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다음이 카카오에 인수될 때 그 당시의 상황, 현재 다음의 상황, 요 히스토리, 요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할 때는 다음에 그런 업계 위상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게 굉장히 높았죠. 뭐 한때 1위이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창업자라든지 거기에 있는 팀 파워가 굉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재무 상황만 보더라도 그때 2013년 뭐 이때쯤이죠. 네. 자본 총계가 5,500억 정도 있었고 네. 2,500억 정도가 현금 그리고 매출은 5천억 원에 영업이익 800억 원을 거두고 있는 알짜 사업체. 게다가 검색 점유율도 15에서 20%를 유지하고 있었고 네. 물론 1위 네이버하고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2위로서 이렇게 자리를 확실히 이렇게 잡고 있었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창출한 그런 회사였죠. 게다가 좀 다양하게 모바일 쪽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벌여가지고 뭐 직접 앱을 만들기도 하고 투자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다음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반면 카카오는 그때 자본 총계가 1,700억에 불과했고 3분의 1에 불과했죠. 네. 그리고 1,200억 원이 현금. 뭐 현금도 뭐 절반밖에 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매출은 2천억 원에 영업이익 600억 원. 매출과 영업이익도 뭐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그래서 2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함으로써 이거는 뭐 모두가 다 인정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의 뭐 카카오가 있었던 건 전적으로 이렇게 다음 덕분이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장의 10년을 다음이 제공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한 10년 걸릴 거를 다음을 인수함으로써 그냥 쫙 당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단은 그 검색 광고라는 그런 캐시카우를 바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2,500억 원의 현금을 그냥 통으로 이렇게 가져갔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이렇게 M&A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몇 천억 되고, 네. 그리고 매출도 확 올라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대출 땡겨서 이렇게 사면 되거든요. 그렇게 산 게 이제 멜론이고, 멜론은 정말 다음 없었으면 못 샀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무형 자산들이 다음에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이 일단은 그 개발자진이 좀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이 중 한 1, 20명 정도는 업계에서 뭐 슈퍼 개발자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뭐 또 PM이라든지 뭐 서비스 운영에 대한 조직도 굉장히 탄탄했거든요. 왜냐면 내부 서비스를 다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중 독창적인 것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털 사업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대관이라든지 홍보 라인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정치권과의 이렇게 연줄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무형 자산들은 이게 신생 회사들이 단기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 아무리 돈을 쓰더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뭐 통으로 이렇게 그냥 삼킨 거죠.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그냥 압축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의 다음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안타깝게도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좀 그런 표현이지만 단물이 다 네, 뭐 그렇게까지 카카오가 얘기하고 싶긴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죠. 그래서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네. 지금 분명히 언론 보도보다는 저는 뭐 적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뭐 당연히 12, 13년 전보다는 훨씬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검색 점유율이 무엇보다도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 네. 그 웹 리서치 기관인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그 2, 3%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사실 절대 3천억 매출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확실한 거는 예전보다 위상이 확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설 법인의 자본 총계는 130억 원. 그때 이제 이 카카오가 인수할 때는 5천억짜리 회사였는데 그래서 뭐 왕년에 뭐 영광을 생각하면 정말 무의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그 무형 자산들 다 이제 카카오 본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 창업하거나 아니면 계열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은
딱 이제 뭐 최소한까지는 아니지만 운영 인력만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매출이 이렇게 막 3천억 원씩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영업이익도 좀 나온다고 하면 자본 총계가 130억일 수가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신설 법이 이게 원래는 카카오 본사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은 그냥 사업 부서였고 뭐 자본 총계 이런 게 하나도 네.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분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이렇게 130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이렇게 분사시킨 거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뭐 다음 사업 보고서 나오거나 할 때는 이게 늘어나는 겁니까? 그 이제 흑자를 내면 늘어나죠. 그렇죠. 흑자를 만약에 이제 그 돈이 쌓이니까. 그래서 130억 원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일단 적자는 아닐 것 같다. 아. 적자인 회사에 140억밖에 안 줄 리는 없다라고. 사람도 한 200~300명 있는데 예. 이 정도면 적자면 금방 났으니까. 그래서 적자는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130억 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말 그 흑자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금만 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근데 적자인데 130억 줬다 이거는 좀 상권에서 좀 말이 안 되죠. 일단,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까 뭐 포털 비즈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돈 버는 게 뭐뭐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일단은 이제 전통 포털입니다. 이거는 요즘 포털이 아니라 전통 포털 기준으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은 검색 광고예요. 검색 이렇게 키워드했을 때 네. 그게 이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데 다음은 자체의 이제 광고 상품도 운영하고 있지만 네. 네이버라든지 네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 광고 상품도 이렇게 들여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광고죠. 그 이제 배너들. 배너들 네.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뭐 커머스를 하기도 하고 웹툰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돈을 벌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다 이게 카카오 자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웹툰은 카카오 엔터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커머스는 뭐 카카오 커머스가 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다시 본사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른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 입장에서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채널링만 하고 있는 거라 가지고 뭐 여기서 뭐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가장 비슷한 게 좀 10년 전에 네이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네. 그러니까 그보다는 더 좋긴 한데 그때 이제 네이트가 이제 한때 검색 점유율이 10%에 이르렀지만 네. 한 2~3%까지 빠졌고 뭐 지금은 사실 뭐 1% 이하로 빠졌죠. 그래서 쭉 내리막을 걸었는데 지금 뭐 다음이 물론 이제 다음 내부에서 뭔가 혁신적인 걸 할 거고 이렇게 반등을 하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네이트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에 인수될 때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사업을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때 했던 다양한 그게 이제 것들은 다 해체되고 네, 쫙 이미 카카오 갖고 갔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만 딱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포털 페이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좀 한번 그 지난 한 10년 됐나요? 13년을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 합병 시너지 카카오가 다음을 품었던 것에 대한 시너지는 카카오는 어땠었습니까? 양사가 둘이 같이 의기투합을 할 때는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명확했다고 보거든요. 네. 모바일에서 검색 시장을 장악해보자. 그게 핵심적인 목표였는데 네. 그러니까 모바일의 강자인 카카오와 포탈에 그래도 우리나라 2위 포탈로 꽤 아직 힘이 있었던 다음이 만나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근데 검색은 네이버가 이제 장악하고 있으니까 네이버를 이기는 검색 포탈을 모바일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게 그들의 이제 의기투합의 목표였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죠. 겉으로만 그런 목표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카카오는 다음을 인수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거에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모바일에서 검색 포털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노력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샵 검색 달기만 그래서 처음에 원대한 꿈은 그거였는데 네. 실제로는 행하지 않았다. 전혀 실행한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또 실패만은 아닌 게 카카오가 지금 우리나라의 네이버 아까 다 말했듯이 네이버와 쌍벽을 이루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다음이 제공한 단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단물들을 쪽쪽 빨아서 네. 지금 카카오가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단문이라면 다양한 서비스들, 그 다음에 뭐 인력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대표적으로 다음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거는 포털이라는 컨텐츠와 네. 포털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그걸 운영하는 역량인 인프라 역량.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인력 풀 이런 게 역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장사라는 어떤 거대한 이점. 그래서 카카오는 다음과 합병하면서 우회 상장으로 자동빵으로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인력들, 카카오는 막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막 인력도 사실 그때는 네. 막 매우 혼란스러운 안정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음 인력들이 들어와서 기본적인 그 인프라 운영이나 서비스 운영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은 분들이 딱 제공을 하고 카카오에서는 막 새로운 거 막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포털 콘텐츠 이런 것도 이제 카카오가 뭐 이것저것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탭에 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다니기 위해서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탭에 콘텐츠들 막 서비스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다 다음으로 기반으로 했던 거죠. 저는 그거 잘 썼었는데 그거 없애갖고. 네. 근데 이제 또 합병했을 때 사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랑 막상 합병을 하고 나니 저쪽 너무 공무원 마인드다. 그런 점이 있죠. 뭐 일 네.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그게 기업 문화가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일하기 좋은 회사고 막 성장한 스타트업이 볼 때는 공무원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네. 안정적이고 우아한 조직이었거든요.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게 그 다음에 그런 문화 카카오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니는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예, 좋은 회사야. 뭐 서로 존중해주고 네. 뭐 서로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치고 나갈 때 뭐 쉽지 않다든지 뭐 그다음에 서로 뭐 한 마음으로 딱 모이기가 쉽지 않다든지 뭐 그런 면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기구한 역사까지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봤고 업스테이지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쭉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면 업스테이지는 왜 다음을 인수를 하는 건가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업계에서 나오죠. 솔라가 단순 기술로 있으면 이제 가치 창출이 어렵고 서비스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다음이 가진 게 이렇게 같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다음이 지금까지 거의 뭐 30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을 했는데 이게 LLM이라든지 뭐 멀티모달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핵심 그런 자원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근데 뉴스에서 많이 나온 건 뭐 IPO 뭐 이야기죠. 지금 당장 상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뭔가 재료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세 번째가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세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스테이지가 지금까지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투자금을 유치를 했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한 7, 8천억까지 이렇게 솟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투자가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유의미한 매출이나 아니면 기술력에 대한 퀀텀 점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국내에서 투자를 받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기업 가치 8천억 원을 한번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를 이제 봤을 때 보통 그 PSR로 한 5배 그리고 PR로 20배 한 이 정도를 이렇게 테크 기업의 평균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좀 이게 비싸게 친다 하더라도 정말 이제 막 그 거품이 있었고 열풍이 불었을 때 한 PSR은 10배까지 보고 뭐 PR은 뭐 4, 50배까지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걸 이제 업스테이지에 적용을 하면 사실은 그 매출이 800억 원 정도는 기록을 해야 그 이제 PSR 10배를 맞출 수가 있고 뭐 이익은 사실 지금 못 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PR로 당장 뭔가 하기 어렵다면 PSR로 이렇게 이제 맞춰야 그 다음에 투자 시장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뭐 3천억까지 아니도 한 1, 2천억 원이라 하더라도 네. 되면 PSR 당장. 뭐 10배 쳐도 네. 1, 2조 원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 씬에서 흔히 많이 쓰는 기법이긴 한데 뭐냐면 매출이 있는 회사들을 모아서
그 높은 PR로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린다 뭐 이런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토스라든지 뭐 한국신용데이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통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싸게 인수해서 우리의 높은 이렇게 PR 적용하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성공적이기도 했죠. 토스랑 한국신용데이터. 그래서 이 전략을 좀 실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회사 간에 좀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도 궁금한데, 혹자들께서는 또 B2B 쪽에서 다음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업스테이지가 B2B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업스테이지가 그리는 그림은 퍼플렉시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업스테이지는 아까 B2B에서 솔루션 방식으로 LLM이든 뭐 OCR이든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펼쳤는데, 이 비즈니스는 국내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큰, 그러니까 막 몇 조 원의 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비즈니스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IT 시장이 전 세계 1%밖에 안 돼요. 매우 작은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리 커봐야 뭐 기업 가치 1조로 치면 최고 성공한 정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고 싶은 꿈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현재 뭐 IPO 과정에서 거론되는 기업 가치가 2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려면 이제 B2B를 넘어 대중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네. 그래야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그 대중 서비스를 하려면 그냥 갑자기 내가 앱 만들어서 쓰세요라고 하면은 그 마케팅이며 이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건 사실상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일단 MAU 700만을 하는 앱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과 일단 그런 어떤 채널이 하나 생기면 네. 그걸 통해서 지금의 다음 포털은 사실 검색 엔진으로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네. 뭐 아까 점유율 2%, 1% 이런 수준 가지고는 의미 있는 검색 점유율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LLM을 이용한 검색, 뭐 그런 걸로 해서 퍼플리시티 같은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을 하면,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하고 한국에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검색 점유율이 높으면 그게 독이 돼서 확 바꾸기가 힘든데, 네. 어차피 이렇게 낮아진 거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보자.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음에 그 페이지는 요새 검색 페이지라기보다는 좀 커뮤니티 페이지로 네. 더 많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한편으로 뭐 다음 내부에서 뭘 할 수도 있지만, 네. 아마 거기서 좀 핵심 에이스급 인력들이 같이 이렇게 뭐 TF를 구성해가지고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는 가능성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모델만으로는 이제 돈을 벌기가 어렵고, 뭐 제미나이든 네. 뭐 아니면 GPT든 서비스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사실은 좀 뭐랄까 기술 개발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이용자 지표 분석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모객을 해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 붙여야 되고, 뭐 이런 건데, 이런 건 어쨌든 다음이 해봤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유의미한 그림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위에 좀 물어봤는데, 데이터 때문에 인수한 거 아니냐. 예전에 이제 트위터 인수도 뭐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때문에 한 거다 이렇게 예상들 했었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데이터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데이터는 이미 공개된 데이터가 네. 인터넷에 엄청 많고, 뭐 다음이 비밀리에 가진 데이터라는 건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어차피 공개돼 있으니까 네, 다음도.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는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핵심적인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도 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유의미하다고 하려면 이제 카페 정도? 뭐 그 정도 데이터는 이제 어떤 카페는 이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이제 웹크롤러가 막 들어가면 안 되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일부 외부 웹크롤러들은.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쓰는데 또 막 쓸 수 있느냐, 그것도 법적인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카페에 글 쓴 사람이 AI 활용에 동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동의를 보면, 카페 같은 데 동의를 보면 신사업에 이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뭐 그런 거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걸 했다고 하기엔 너무 과장된 해석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려고 지분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일부에 해당은 하겠죠. 이유 중에 하나로는. 네, 근데 우리 재미나이든 네. 챗GPT든 제GPT든 뭐 한국말 잘하는데
걔들 카페 안 보고 자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도파모 프로젝트도 업스테이지가 주요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니까 지금 어차피 3분의 2 확률이라고 대충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 선정이 되면은 또 KAI라는 국가대표 타이틀도 얻을 수 있는 거고, 업스테이지 같은 그 회사는 오히려 LG나 뭐 SKT보다 더 이 타이틀을 바라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 다음 인수가 이 도파모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뭐 업스테이지 측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것도 맞다. 어느 정도는 우리는 그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그 이후로는 뭐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뭐 서비스의 운영 역량, 경험, 그리고 데이터 활용 능력, 그 다음에 뭐 인재 풀, 그리고 뭐랄까 그 브랜드라든지 이미지, 뭐 업계 위상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봤을 때 그게 좀 유의미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이게 뭐 진심이냐, 뭐 아니면 일부의 진심이냐, 이거는 뭐 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과연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까? 이걸 객관적으로 보려면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왜냐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어떻게 보면 다음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비슷한, 그리고 다음을 인수함으로써 노릴 수 있는 효과들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랄까 그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런 그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가 뭐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또 그렇게까지 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는 뭐 카카오의 경우 뭐 도파모 프로젝트에 이렇게 전력 질주를 하지 않았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약간 예상치 못하게 좀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또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사례를 잘 분석하고 뭐 어쨌든 업스테이지는 올라갔으니까 좀 더 이게 노하우를 결합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시점이죠. 지금 8월에 2차 그 평가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1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MOU를 딱 지금 체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계 실사를 하고 회사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협상을 하고 본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좀 빨리 하더라도. 근데 두 회사 모두 어느 정도 모티베이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뭐 4월, 5월 돼버리잖아요. 그때 뭐 또 PMI라고 해서 뭐 인수 통합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6, 7월 되잖아요. 실사만 3개월 걸린다고요? 실사만 3개월 또 협상 뭐 하면 더 걸리고 요게 뭐 여기 딱 이제 본계약 체결해서 이제 계약서 사인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 완전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뭐 서로의 이제 그런 문화를 통합해야 되잖아요. 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그걸 이제 PMI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두 달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의 6, 7월 돼버리기 때문에 물론 신속하게 뭐 짝 찍자마자 TF를 구성해서 뭘 하면 뭐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다 종합해봤을 때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있지만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근데 이제 여담으로 제가 좀 요게 M&A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두 회사 모두 저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주주들도 굉장히 좀 많이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명확하잖아요. 카카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체를 빨리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하고 업스테이지는 M&A를 위해서 전통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그런 좀 기업가치 낮은 그런 회사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둘이 합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노조라는 그런 변수가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카카오가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분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23년에 CIC 형태로 이렇게 떼놓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비용 감축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분사를 시킨 거기 때문에 카카오 노조가 딱 이제 CIC를 이렇게 만들 때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M&A를 하겠다면 이것만큼은 이게 지켜달라. 뭐 고용보장, 그리고 투자, 그리고 우리를 뭐 이렇게 그 재료로 쓰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도파모는 사실상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미 사실 정부가 두 회사를 선택하는데 LG랑 SK를 선택하겠어요. 대기업 두 개를. 당연히 대기업 하나에 스타트업 하나를 넣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상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거든요. 뭐 네이버가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심재석 대표님 개인의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굉장히 저 설득력이 있지만 네, 저도 설득력이 네, 있다고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퍼플렉시티가 되든 아니면은 또 제가 들었던 것처럼 B2B 쪽에서 이 영향력을 미치든 아무튼 이 사이즈를 키워서 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둘이 같이 손잡고 뒤안길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한번 꾸준히 나오는 이야기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그래도 최용식 대표님께서도 워낙 오랫동안 취재하신 그 경험이 오늘 다음 분석, 업스테이지 분석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또 우리 심 대표님은 항상 네. 예, 오래된 이야기는 참 재밌습니다. 오늘 까치네부터 시작해서 많이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 설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